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신흥국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위기는 무엇일까요? 외환위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정권도 버티지 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훨씬 더 큰 공포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생기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주요 국가의 저금리 상황에서 외국 투자 자본이 유입되고 위기 상황 또는 긴축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동시에 이탈하면서 신흥국의 자산 가치와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외환위기가 발생되면 동시에 신흥국 내부에서도 유동성 위기가 확대된다 말씀을 드렸죠. 외국 투자 자본들은요, 신흥국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대표적이겠죠. 정부의 부채 비율이나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단기 외채 비율, 그리고 산업 구조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산업 구조에서는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수출 산업이 메인이 아닌 나라, 예를 들어 농업 국가나 관광 의존도가 큰 국가는요, 그만큼 타격이 더 길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나라들은 외화 반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한꺼번에 자본이 이탈될 경우에 타격을 미리 막기 위한 규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외화가 들어오는 건 마음이지만 나가는 게 마음대로 안 되면은 애초부터 외국 투자 자본 유입 자체가 많지 않겠죠. 그런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성장률도 낮게 유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 국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일시적으로 외환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있긴 하지만 그 국가들이 대부분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지는 않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럴 가능성이 극히 높아졌다는 거죠. 현재 러시아는요, 두 가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정부의 외환시장 통제 능력, 두 번째가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자, 현재 자본 유출 상황은요, 자본 통제로 대응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 회수를 제한하고요, 내국인 외국인의 외화 반출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원래 정상적인 방법은 외환 시장의 외환 보유고를 계속 풀면서 시장이 루블화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외화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도 제재 대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유한 자산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가용 자산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이죠.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게 자본 통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러시아가 자본 통제를 강하게 했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투자를 결정했었고, 그게 지금 묶여버리면서 러시아 투자한 사람들이 큰 손해가 나게 생긴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시간을 번 상태에서 러시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등한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수출하면서 외화 유입을 늘려요. 그러면은 위기가 커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해외 주요 국가에서 스위프트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 다른 방법으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 이걸 공급자도 원하지만요, 수요자도 어떤 식으로 돈 보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을 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 거래를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러시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제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인플레이션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쉽게 못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제재하기 위해서는요, 이란 경제 제재를 대폭 풀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원유를 시장에 마음껏 쏟아내게 해줘야 되고요. 또는 세일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천연가스하고 원유가 늘어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당장 실현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란이 엄청난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동안 워낙 장기간 규제 때문에 제대로 된 시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건 실제 자금이 유입되고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로 보여지고요. 세일 산업 같은 경우는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워낙 많이 부도가 있었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지금은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부분이죠. 또한 미국은 지금 친환경 정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세일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 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화가 납니다. 야, 21세기에 다른 국가 침략해놓고 이대로 넘어간다? 뭔가 정의롭지가 않잖아요.
아니요, 더 큰 제재가 있습니다. 아까 정부의 외환시장 통제 능력 상실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가해진 제재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금 러시아가 빠르게 퇴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많은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애플, 나이키, 이케아 다 철수하고 있죠. 자, 그런데 가장 뼈아픈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글로벌 해운사의 동참입니다. 지금 세계 1, 2위 선사가 러시아 운항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생활의 필수적인 인도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 다른 품목은 선별적으로 받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고요. 싱가포르의 선사, 독일 선사, 그리고 한국의 국적 선사까지도 지금 이런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고 밝힌 부분이죠. 이미 러시아 항공기 운항이 크게 제한됐잖아요. EU나 미국에서는 러시아 항공기 못 들어오게 하고 있거든요. 자국 공항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른 국가에 갔다가 러시아 항공기가 압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러시아 자체적으로도 운항을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집트에서 우란항공 여객기가 억류가 됐어요. 자, 보세요. 배 못 뜨죠. 비행기 못 뜨죠. 그런데 러시아 인구는 1억 명이 넘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다 러시아 내부에서 조달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바로 끔찍한 물자 부족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뭐예요? 사질 못하는데. 자, 이게 어디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삼성전자가요, 러시아행 선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하고 LG전자 국내 가전제품 회사들이 러시아 가전제품산 1, 2위 하는 거 아시죠? 자동차 산업도요, 2, 3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제재에 동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수출을 못해요. 그래서 설사 러시아 외환시장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물류난에 따른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뭐예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당연히 사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사재기 금지령을 했는데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이런 상황 한두 번 겪어보겠습니까? 이번에는 더 심상치 않다는 걸 더 잘 알고 있겠죠.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지금 러시아는요 3개월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요, 독재 정권의 쥐약이에요. 자, 최근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는 데가 어디죠? 터키죠. 1월 달에 발표된 12월 CPI가 36% 폭등이었거든요. 3월 3일 날 발표된 2월 CPI는요 54% 폭등이었어요.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는 타이밍에 야 경제 살린다고 금리를 낮춰버렸더니 당연히 외환위기가 오고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9년째 장기 집권 중인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의 지지율이 37.9%로 2015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제1야당의 후보들은요, 각각 60%, 50% 지지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위태롭게 됐다는 거죠. 물론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장기 집권한 경우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2018년 그 높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장기 집권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재선 한번 성공하면 6년 임기 채운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선이 됐을까요?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요 야권 후보를 가택연금 또는 수감을 시켜서 국민들이 그냥 선거를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이제 푸틴이 바보가 아니라면 알 겁니다. 이번 제재가 오래가면 나도 장담 못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푸틴은요, 겉으로는 강경한 발언을 계속 하겠지만 속으로는 최대한 빠르게 이번 사태를 끝낼 명분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방 제재는 선전포고하면서 군사 파기 작전 거의 끝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특별 작전인데, 자, 우크라이나의 군사 인프라를 파괴하는 작전, 우리는 그것만 파괴하고 끝낼 것이다.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워낙 제재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 파괴했다면서 정신 승리하면서 끝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번이 러시아 투자 기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다음 영상 한번 더 제작을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요,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락을 더 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죠. 자, 그 영향이 올해 11월부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돈이랑
또 하나가 바로 아파트 교과서입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